지금부터 2019 대국민 연구성과보고회 협동연구 세션 A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전략기획실장 최종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그 내외 기빈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오늘 발제 및 패널 토론을 진행하는 주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그간 애를 써서 준비하신, 그래서 연구하신 협동연구 관련 주제들로 오늘 발제 및 토론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오늘 그 발제할 내용들은 협동연구로 진행된 과제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정책적 어떤 의미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연구회에서 기획에 굉장히 공을 들인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제는 총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첫 발제는 미래혁신위에서 준비된 대국민 국가비전과 미래전략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데이터 기반의 국가 미래설계라는 부제를 가지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최병삼 신산업 전략연구단장님께서 발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오실 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스태피의 최병삼입니다. 저희가 한 20분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죠. 제가 발표 자료가 지금 60페이지가 넘는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진행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3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수행한 과제라서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고요. 중간중간 스킵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목이 대한민국 국가 비전과 미래전략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크죠. 저도 이 과제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걱정이 많았고요. 저희가 그래도 유념한 것은 이것을 어떤 연구자 개인, 소수의 연구자의 의견을 담는 것이 아니라 26개 저희 경제인문사연구회 전 기관의 뜻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믿고 수행을 하였고, 전체 2년차 과제로 기획되었고 현재 절반 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제 틀을 잡고 어떤 대강의 내용을 의견을 모아서 담았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버무려서 맛을 낼 것인가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개요, 트렌드, 그다음에 기존에 대한 리뷰,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설계한 것, 그다음에 이제 2년차와의 연결고리,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국가 비전, 미래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적, 그리고 한강의 기적, 그리고 한국의 비극, 앞서도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과제에서는 이 과정에서 26개 국책연구기관의 역량을 종합해보자 하는 것이 이 과제 취지이고요. 그리고 이런 전략에 있어서는 시기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이제 올해 2년차 때 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시기의 관점이 이제 본 보고서에 현재까지 잘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설정한 것은 데이터에 기반한 좀 정량적인 분석이어야 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가 적당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2년의 과제이고요. 1차 년도에는 총론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2차 년도에 총론의 틀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9월, 실제로 준비 기간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3개월 남짓 정도의 기간 동안 연구팀에서 주관을 하되, 미래혁신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기관분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분과위원회 간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또 26개 기관 모두가 이 미래 국가 비전과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데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였습니다. 네, 과제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국가 정책 그 주체 측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그 중앙행정기관부터 해서 많은 기관들이 정책 그 실행 주체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글자가 좀 깨진 것 같으네요. 좀 조그맣게 보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 26개 연구기관 모두가 참여한다라고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 경영의 전 분야를 10개 분야로 나눠 보았습니다. 외교 통일 국방, 행정사법 입법, 안전환경, 경제재정금융, 산업통상, 국토자원, 과학기술, 교육인력, 보건복지인권, 문화 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각 중앙행정부처라든지 아니면 입법사법기관들을 이렇게 한번 저희가 대입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사연의 연구기관들도 이렇게 중복을 허가해서 이렇게 매핑을 했습니다. 이렇게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아마 그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더가 저희 이제 과제의 가장 큰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국가 비전이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어떤 그 보고서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재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트렌드, 메가 트렌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직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파악을 하고 미래 목표, 지향점들을 설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이제 네 개 단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당연할 수 있는 건데 저희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효과적으로 할까 하면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아웃풋 이미지를 그려본 것입니다. 국가 비전, 그다음에 아까 10개 분야로 나눠서 각 분야별 목표, 그리고 목표 하나당 전략 2개, 전략 하나당 정책 과제 2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국가 비전과 10대 목표와 20대 전략과 40개 정책 과제가 저희가 이제 도출하는 것이 목표였고 실제로는 이제 교육 분야에서 인재 분야에서 하나가 늘어나서 41개 정책 과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비전과 목표와 전략은 이제 분석 단위 유닛 오브 어널리시스가 국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책 과제는 정부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가 왜 여기가 깨졌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그 저희 과제에 똑같은 과정을 당연히 해외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 포럼이라든지 유엔이라든지 유엔 그 지속 가능 목표 같은 것들, 개발 목표 같은 것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실제로 또 저희랑 유사한 정량적인 관점에서 어떤 단위는 글로벌이지만 전 세계의 직면한 문제들 그리고 이제 그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고als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하사라고 하는 국제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것들을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국가 비전 미래 전략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이제까지 이런 게 없었던 것도 아니고 매년 아마도 지금 서점을 가셔도 뭐 미래 트렌드, 국가 미래 전략 이런 거에 대한 책들을 쉽지 않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작업은 기존 작업과 어떻게 차별화 또는 기존 작업들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저희는 기존과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것을 종합하는 실제로 그 과거에 그런 작업을 하셨던 분들이 솔직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방대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분야를 나눠서 각 분야 전문가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집필을 하고 종합하고 마지막에 진짜 이걸 마무리하는데 정말 마무리하기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논의들을 종합하거나 서로 대조해 보거나 서로 이렇게 그런 과정이 굉장히 부족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는 그래서 기존의 뭐 새로운 것을 뭐 그런 걸 하는 것보다도 기존 것들을 더 종합하는 것에 더 주력을 하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낸 의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될 때 어려움이 없는지 그 허들은 무엇인지 서로 상충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나왔던 정부 부처 계획이라든지 민간에서 나왔던 학계에서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책과 보고서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리뷰하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문건들과의 어떤 포지셔닝, 어떤 목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저희의 포지셔닝을 잡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분야라든지 어떤 그 지역적인 범위도 저희가 우리의 작업은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 실현 가능한 연구에 대해서도 저희는 싱크탱크의 보고서기 때문에 어떤 정책에 있어서도 한 가지만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목표입니다. 실제로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뭐 어느 그 기존 보고서를 이렇게 잘못돼 있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례로 봤을 때도 부분마다 서로 목표로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상충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근데 그게 조율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정책 현장에서 구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유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뭐 제가 남은 장표에서 뭐 현란한 데이터 분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얻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이제 저희가 대안을 내겠습니다만 이 보고서에서 부제에 데이터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가 비전을 어떻게 데이터 가지고 세우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비전을 세운다거나 어떤 큰 틀을 잡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데이터는 통찰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트렌드 파악을 한다거나 그리고 실제 이제 대안을 도출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특히 그 연구진들 사이에서도 같이 유념한 것은 데이터가 기존에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다시 가공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져 있는 데이터들을 잘 발굴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특히 각각 떨어져 있던 데이터들을 연계했을 때 새로운 우리가 통찰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보통들 알고 계시는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협의의 데이터 분석, 아주 리거러스한 분석을 하는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는 데이터 기반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스피드업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다양한 리스크들이나 트렌드들을 조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또 다양한 분야별로 뭐 소셜,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그다음에 이컬러지컬, 그다음에 폴리티컬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을 텐데요. 분야별로 저희가 또 다양한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미래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 인구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각각의 기존 문헌들 저희 스태프에서도 최근에 이제 트렌드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각 부처에서 나왔던 보고서들 그리고 또 각각의 데이터들을 종합했을 때 저희는 이렇게 10가지 정도의 한국이 미래에 해결해야 되는 직면해야 되는 미래 이슈를 도출했습니다. 뭐 각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뭐가 빠졌다 중요하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통해 저희가 한번 이런 10가지를 뽑았다 하는 점이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이번 작업은 완전히 새로 스케치를 한 작업이 아니고 기존의 정부 부처나 여러 민간에서 만드셨던 작업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도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 국가 경영의 10개 분야별로 기존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리뷰하였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부처별로 그리고 각 이제 민간의 관심 영역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라든지 어떤 그 관심의 범위, 논의의 레벨 같은 것들은 편차가 좀 컸었고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종합하는 것이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었고 또 이런 국가 전략을 짬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쭉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되고 보고서는 저희가 또 아마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야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앞부분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사실 저희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제일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설계 부분일 것입니다. 이걸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말 앞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6개 기관이 어떻게 하면 생각을 같이 모을 수 있을까? 뭐 합의라는 표현보다는 같이 각자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이렇게 내놓고 이 자리에서 한번 토론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일단 과제 초반에 저희가 1차 워크샵 데이터 기반의 국가 비전과 미래 전략 탐색이라고 하는 워크샵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팀에서 발제하고 많은 분들이 또 그 과제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제가 거의 끝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연구진에서 일단 1차적으로 만들고 26개 기관에서 조사해 주신 것들을 다 종합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워크샵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5개 분과가 나눠져 있었고요. 각각 뭐 총괄분과, 그다음에 인재, 전략, 산업, 그다음에 데이터, 사회 이런 분과들이 있었는데요. 각각 분과 토론도 하시고 각각 분과별로 또 미래 전략도 도출하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보고서에서는 이런 다 내용들이 저희 보고서 뒤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6기 기간에 그 의견을 비전은 사실은 연구팀에서 나중에 모든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만 분야별 목표, 전략, 정책은 모두 다 기관에서 주신 것들을 저희가 종합을 한 결과인데요. 저희가 이제 스태프 연구팀에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먼저 작성을 해서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도 템플릿이 그래도 효과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26개 기관에서 모두 다 한 기관도 빠지지 않고 이런 우리나라 각 분야별 목표, 전략, 정책에 대해서 다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종합한 것이 이 결과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1차 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게 과연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미래지향적인가? 각각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연구팀에서도 이 결과물에 대해서 100점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26개 기관 모두가 국가 미래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저희가 2차 연도에 조금 더 현실 문제에 가깝고 서로 조응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더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분야별로 이렇게 다 조사들을 해주셨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연구팀에서 종합을 해서 목표를 저희가 한번 대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워크숍에서 이런 툴을 활용을 했는데 그 분야별로 기관에서 제시 주셨던 원래 아이디어, 연구팀에서 일단 만들어본 여러 가지 우선순위 후보들, 그리고 실제로 워크숍에서 토론을 통해서 각 분야별 목표를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외교통일 국방 분야를 예를 든다면은 기관에서 이렇게 주셨고 저희 연구팀에서 일단 이런 대안을 드렸고요. 기타 후보도 드리고 워크숍에서 실제 그 각 분야별로 기관 전문가들께서 같이 토론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목표에 따라서 그 앞서 조사되었던 전략과 정책을 매치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분야별 목표, 그 다음에 20개 전략, 41개 정책 과제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비전 쪽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26개 기관의 전문가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연구팀 자체의 또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까지의 과거 정부에서의 어젠다는 주로 경제였고요. 현재 정부에서 굉장히 오늘도 말씀 나온 것처럼 포용 성장을 포함해서 사회적인 관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요. 또 그 외에 우리 뭐 보통엔 지속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뭐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다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경제만 우리가 매몰돼 있었던 우리 사회가 이 더 다양한 가치를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치들을 절충할 수 있는 포용, 절충, 화해, 뭐 갈등 해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저희가 지금 이 시대의 화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이제 이번 전체 보고서의 목표를 그리고 미래 정부의 비전이나 전략의 공간을 이렇게 확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였고요. 그를 통해서 비전하는 세 개를 제시를 했는데 뭐 이 사실 비전 아시겠습니다만 비전이라는 것은 문구 하나 만드는 작업부터가 굉장한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은 연구 기간 동안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조금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혁신적 포용 국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현장에 적용하기 쉽도록 좀 더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제시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양한 가치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이 3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의 제안이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냥 비전만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를 운영하는 원리 측면에서도 좀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좋겠다. 연구진의 생각을 알고 싶다 하는 말씀에서 저희가 트리플 플러스 뭐 모든 국가 경영에서 디지털 관점을 디지털 접목해 보자. 뭐
중국에서는 인터넷 플러스라고 하죠. 디지털 플러스, 인클루시브 플러스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용적인 관점에서 해보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티브 플러스 혁신적인 관점, 좀 새로운 것들을 지향하는 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한번 세 가지를 제시를 했고 각각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예, 그 조금 남은 시간 동안 마저 저희가 이게 2차년도 과제이기 때문에 1차년도에 저희가 연구의 전체 국가 미래 비전과 미래 전략의 틀을 세우고 26개 기관들의 생각들을 담은 데까지 저희가 현재 했는데 이거를 엮어서 실제로 이제 정책 대안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한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41개 정책 과제를 도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26개 기관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각각에 대해서 현재 개발되어 있는 정책 대안이 무엇인가를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아주 문제를 좀 좁게 정의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실제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냐 하는 것들을 기획을 받아서 저희가 또 이것도 템플릿으로 이렇게 했고 많은 분들이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그 데이터 분석 계획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 26개 기관에는 많은 로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분석 결과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많은 연구자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보물 같은 자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기관별 전담 부서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자산이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큰 성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시를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연구를 종합해 본다면 저희가 올해 연구는 비전, 목표, 전략, 정책의 틀을 세우고 국가 경영을 10대 분야로 구분해서 기존 관산 학예 결과물을 종합하고 26개 기관과 공동으로 조사와 토론을 통해서 비전, 목표, 전략, 정책 과제를 도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2000년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분야로 나누다 보니까 횡단 전략이나 정책 같은 것도 필요하겠다는 것들, 그리고 좀 더 현실에 가까워져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국민과 현장에서 교류해야 되겠다는 것, 협업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저희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과제입니다. 앞서서 10개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제 요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연결고리로 난제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트렌드들이 왔을 때는 뭐 아마들 많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몇 개가 연계가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해 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경제 성장을 지속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사실 인당 GDP가 늘어나야 되고 인당 생산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별로 창출해야 되는 아웃풋이 많아져야 됩니다. 과연 우리 산업은 그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당 GDP, 인당 생산성이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교육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저희가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1차년도 보고서 마지막에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상황, 그다음에 해외 트렌드들 종합해서 현재 저희가 연구진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우리나라가 30년을 준비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난제들을 한번 저희가 보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올해는 이제 연구팀도 선정이 이제 되는 과정인데요. 한 4개, 5개 정도의 구체적인 문제를 잡아서 다학제적으로 여러 기관에 속하신 분들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답을 내는 것을 올해 연구의 과제, 올해까지의 과제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아까 참고로 유엔이나 이하사에서 했던 연구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주신 최병삼 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협동 연구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연구라는 것을 저도 연구자로서 참 많이 느낍니다. 한두 개 기관도 아니고 이렇게 26개 그 경제인문사회 연구의 산하 기관들이 함께 협동 연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틀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발제를 들었습니다.
제2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발제는 미래 예견적 국정 운영을 위한 정부 혁신이라는 주제로 한국행정연구원의 김윤권 선임 연구위원께서 발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예견적 국정 운영을 위한 정부 혁신이란 수협동 과제 중에 일부를 발표할 행정연구원의 김윤권입니다. 본 과제도 앞선 최병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협동 과제 같은 맥락에서 저희 연구원이 이제 주관이 되고 26개 국제연구기관 그리고 외부 대학 교수님들 총 33명이 참여한 수시협동 과제입니다. 그 수시협동 과제에 이 미래예견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저도 이제 뭐 정부 조직이나 인적 자원 관리를 계속 연구했지만 미래예견적이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는 이제 anticipatory governance인데 governance도 다양한 그 수준이나 레벨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 행정학이나 또는 뭐 사회과학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미래예견적이라는 말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개념 정립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또 경사연 자체에서도 한 달간의 치열한 또 상당한 그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제가 이 과제를 이어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이 전체 과제가 한 5개월 진행됐는데 이 오늘 발표되는 것은 이제 여러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제에서 연구했던 내용은 물론 이제 저희 연구원이나 이제 이 웹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실 텐데 그 제목만 말씀드린다면 이제 미래예견적 그 방법과 실제라고 해서 이제 그 카이스트의 서영석 교수님이 이제 담당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기법, 방법론, 접근 방법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문이나 또는 행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외 12개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미래예견적 국정관리를 한번 정교한 틀에 의해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는 EU라든가 OECD,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12개 국가에 대한 미래예견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관점에서 본 미래예견 국정관리 실태를 좀 분석했습니다. 역대 정부별로 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함의 있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보고서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제에 이어받아서 그러한 내용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의 미래 예견적 국정관리 방향을 국가와 사회, 그다음에 국가기구라는 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이죠. 국가기구, 그다음에 중앙과 지방, 그다음에 이제 원래 정부와 기업을 하려면 너무 광범위해서 그건 뺐는데 이러한 국가 운영 차원에서 미래예견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기반 미래예견적 국정관리를 위한 정부 혁신.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주요 영역별, 예를 들어서 위기, 재난, 환경, 에너지, 저성장, 양극화, 사회 갈등, 통합, 저출산, 고령화, 외교안보라는 난제가 섞여 있는 이러한 영역별로 우리나라의 미래 예견적 국정 운영을 as is to be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담았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미래 예견적 국정 관리를 위한 정부 혁신인데 이 과제는 이제 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2012년 미국의 Force of Favor라는 정책 보고서에 담긴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시대 이 시대적 맥락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한 그런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소한데 이 미래예견적이라는 게 이제 Force of Favor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 예방적 조치로서의 미래 선찰, 그다음에 전략적 가치로서의 미래 선찰, 그다음에 제도, 법, 규범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서의 미래 선찰, 그다음에 의사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프로세스의 불확실성이 항상 내재된다는 이 거버넌스 프레임을 접근한 그런 미래 예견이
이 Force of Favor의 핵심 아이디어인데 그거를 우리 이 시대에 한 6, 7년 지난 다음에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Favor의 Force of Favor가 주장한 그 핵심 아이디어는 그런 선찰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통찰이라고 했죠. 폴사이트. 이 선찰과 정책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실 우리나라의 정부 운영에서의 그 취약점이 바로 이 미래에게는 학술적으로 따로 하고, 그다음에 정부 운영은 따로 현안에 급급한 이러한 괴리된 그런 현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된 거버넌스. 뭐 앞선 국가 비전에서 나온 것처럼 다양한 그 행위자들 간의 이런 네트워크가 중시되는 그런 거버넌스 시대에서 정부 운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학습을 통한 피드백과 포드를 결합한 이러한 정부 운영이 이 Force of Favor의 핵심 아이디어이고, 이것을 우리 과제에서 업데이트한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 미래 경제 국정 운영을 위한 정부 혁신의 5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선찰과 정책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현황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정부 모습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다음에 시민 참여가 이 시대에 상당히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 참여와 정책 결정 과정, 그다음에 정부 조직 구조, 그다음에 공직 리더십,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시스템 혁신, 이런 5가지 쟁점에서 문제와 그다음에 미래 모습에서 좀 담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미래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미래학자들도 결론 내린 것이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그리고 미래학자까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같은 그냥 사회학 또는 행정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더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이 미래와 현실의 그 정부 운영, 국정 운영, 조직 운영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국정 운영이라는 말도 쓰고 정부 운영이라는 말도 쓰고 조직 운영이라는 말도 쓰는데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정 운영이 이제 가장 상위적인 개념으로서 여기에는 이제 국가 사회, 그다음에 국가기구, 입법사법 행정, 그다음에 정부와 기업, 중앙 지방 다양한 국가를 구성하는 전체에 대한 그 거버넌스를 연구하신 그런 차원이 이제 국정 운영이라고 한다면은, 그 약간 하이 레벨이 이제 정부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입법사법 행정 중에서 행정에 초점을 두는 이런 정부 운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는 크게 조직, 인적 자원, 예산, 법령, 전자정부 이런 것들이 큰 핵심 연구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 운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가장 미시 레벨인데, 미시 수준인데, 어느 조직이든지 민간 기업이든 정부 조직이든 지방자치단체든 모든 조직은 다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 차원에서의 미션 비전 전략, 그다음 다양한 행정 자원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조직 운영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박사님께서 하신 거는 이제 어떤 거시적인 그런 국정 운영의 비전 이런 측면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중범위 수준의 약간 한 단계 내려온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드린 아직 네. 먼저 그 선찰과 정책 간 정부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Force of Favor가 이제 말하는 걸 중심으로 말한다면은 그동안 이제 정부 운영에서 이 미래에 대한 인식은 다 하지만 그거를 현실 운영에서 실무에서 그 행정 실무에서 이걸 적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큰 이면에는 이제 정부 조직 간의 그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미래 문제와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했다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공무원들이 중시하는 게 이제 평가 제도인데, 평가에 사실 이러한 미래 예견, 사업, 과제 이런 것들이 상시 큰 비중, 가치와 이런 것들이 소홀히 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이라든가 이제 다 어느 조직에서도 다 현안 과제에 함몰되다 보면은 미래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라든가 관심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미래 선찰과 정책 간 융합이 괴리된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어스가 말한 것처럼 예방적 조치로서의 정부 운영, 그다음에 전략으로서의 정부 운영, 제도 법 규범으로서의 시스템적 정부 운영,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정부 운영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런
미래에 대한 시행착오를 용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미래 문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미래 비전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적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언론적인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방향으로는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성과 평가라든가 순환 보직 또는 그 눈앞에 보이는 현안들을 처리하다 이러한 그 운영 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과 평가의 어떤 적절성, 이런 사실 이 성과 평가라는 건 상당히 조직 내부에서의 이 함몰된 측면이기 때문에 미래를 얘기하면서 성과 평가를 한다는 건 좀 약간 어폐가 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모든 그 국정 운영, 정부 운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또 역할과 책임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부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과연 역할과 책임을 했냐 안 했냐는 사실 항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다음에 이제 투명한 미래 정책과 솔직한 정부, 치밀한 전략과 과감한 투자, 이런 방향의 혁신 방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인 국민이 주인이죠. 그다음에 정부 공무원들은 이제 대리인인데, 이러한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이 미래의견적 접근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결국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은 시대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등장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 수요를 충족하고 행정 서비스를 품질 높게 제공하고, 그다음에 정책이나 난제들을 해결하는 게 결국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현안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부 운영을 과감하게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는 이제 종전 정부까지는 그렇게 상당히 고려되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그 시민 참여가 상당히 공식적인 그런 영역까지 굉장히 활성화되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의사결정에도 개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 참여적인 정책 과정에서의 그 논의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국민의 주인인 국민이 항상 정책의 대상자로서만 그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결정자, 코워커로 그 과감하게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동안 사실 그리고 시대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고 하면서 이제 정책 문제를 뛰어넘는 난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난제는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사실 뭐 환경 문제라든가 3월에 쏟아지는 중국 이 미세먼지라든가 황사는 우리나라 환경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뭐 몽고의 환경부라든가 중국의 환경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환경부, 일본의 환경부, 주변 국가들의 이러한 국가 경계를 넘나드는 이러한 협업 시스템이 지금 필요하면서 그 국가뿐만 아니라 여기 의사결정에는 시민이 적정한 그 역할과 책임을 짓는 그런 참여자로서의 앞으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그 미래의견적 정부 운영에서의 시민 참여는 책임과 전문성, 물론 이제 이것 그동안의 이 전문가라든가 여러 핵심 역할을 했던 분들, 그런 행위자들보다는 많은 취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그런 의식, 그다음에 다양한 그 관점, 그다음에 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공공성 가치라는 측면에서 묶어서 이 정책 결정 과정의 하나의 축으로 이렇게 적정한 바운더리를 설정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세 번째로 흔들 수 있는 게 이제 그 정부 혁신에서 이제 정부 조직 구조죠. 사실 정부 조직 혁신은 이제 사실 그동안 행정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 약간 정치적인 측면이 있긴 있는데, 혁신이란 그 정부 혁신이란 말이 이번 정부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 혁신은 뭐 하드웨어적인 접근도 있고 소프트웨어 접근도 있는데, 아까 말씀은 뭐 시민 참여라든가 또는 기능이라든가 프로세스 뭐 이런 측면에서와, 그다음에 이제 정부 조직, 인적 자원, 이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융합되면서 접근하는 그런
것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 예견적 국정 관리에서도 필수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에서 이 미래를 담당했던 그 조직들은 상당히 중앙 집권화되어 있던, 그다음에 그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계획이나 전략 수립, 정책 조정 측면에 상당히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뭐 알다시피 기획처, 부흥부,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현재는 이제 기획재정부의 장기전략국의 미래전략과 과 하나의 이런 공식 기구로 공식 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취약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역대 정부들이 이제 대통령 자문기구 수준에서의 그 미래예견 관련 기구들을 설치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정책기획위원회가 있는데, 이러한 대통령 자문기구는 사실 그 자문기구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고 정치적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선제적인 이러한 그 미래 예견을 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또 하나의 측면에서 이제 그동안 역대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실 조직에서도 이제 이 미래 예견적 관련된 조직을 했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책조정 비서관이란 이러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래 예견 대통령실 조직인 자문기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이것도 역시 이제 미래 예견적인 중장기적인 시차에 따른 그런 대응과 연구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차원의 미래 예견 연구기관이 지금 국가 연구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연구센터라든가 국가과학기술전략센터, 그다음에 국회에 최근에 설치된 국회 미래연구원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 분야, 그다음에 다 섹터별로 이렇게 미래 예견에 대한 그 연구라든가 정책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전체적 국가 비전에 따른 그 중범위 미시까지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그런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 예견적 정부의 조직 구조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 조직에서는 이제 미래 예견적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장기 전망이라든가 미래 예측, 미래 위험 관리, 국가 전략 및 정책 방향의 이러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선찰과 정책이 활발하게 연계되는 이 미래 연구와 그 정책이 괴리된 이러한 현재의 그런 그 악순환들이 선찰과 정책이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미래 기반,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정부 조직이 정부 운영이라든가 국정 운영도 마찬가지고 조직 운영에 인베디드 내재화된 이러한 정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 조직 설계하기 앞선 이제 사실 기능인데, 기능은 이제 그 환경이 변하고 또 국민의 행정 수요가 변하면 이제 정부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능 체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미래 예견적 정부 조직을 설계할 수 있다면은, 하나의 기준은 우리 같이 정치적 회오리가 굉장히 심한 나라에서 보다 중립적이고 그다음에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나의 대안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예전에 이제 뭐 대통령실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또는 특정 부처에서 그러한 미래 관련된 전담 부처들이 있었지만, 물론 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지속 가능한 그러한 그 역할은 하지 못했던 그런 한계를 고려한다면, 제가 제시하는 것처럼 52쪽에 있는 것처럼 국무총리 차원에서의 국가미래전략위원회, 그다음에 소속미래연구센터라는 접근이 있겠고, 그다음에 행정 각부 차원에서는 미래전략데이터부,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미래전략 기능과 데이터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안에서는 공공연구기관 차원에서의 한국미래전략연구원 같은, 그래서 경사연과 국가연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네 번째 화두인 공직 리더십,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듣듯이 인사가 만사이듯이 결국 국정을 운영하고 정부를 운영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조직 구성원이며, 또 그중에 특히 이제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리더가
어떤 그 미래 예견적 그 가치라든가 그 비전, 전략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국가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의 향배가 좌우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그 공직 리더십 차원에서의 미래 예견을 본다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공직 공무원들이 이제 그 산업화에 거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화위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면서 공무원들의 그런 주도적인 역할이 다소 이렇게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결국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정부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이 역할, 특히 그 리더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리더들의 그 미래 예견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 정부 운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당위성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부 조직 운영이다 보면 평가도 있고 그 순환 보직, 그다음에 승진 시스템에 더 눈앞에 보이는 그런 관점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시야를 볼 수 있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시키고 정책 문제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현재 as is 플러스 to be를 지향하는 그런 미래 정책 능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특히 이제 리더들은 관리자들은 미래 예측과 정책을 통합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거버넌스 조직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단독 그 개인이나 개별 조직이 정부의 이런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협업은 아니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또 다양한 부처와 관련된 교차 기능적인 접근에서 이러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적인 지향점은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측적 거버넌스의 그런 리더십은 앞으로 전략 수립 및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미래 이슈 탐색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나리오 기법, 그다음에 로드맵,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기법 이런 역량들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화두는 이제 이러한 앞서의 그 네 가지 그러한 꼭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데이터 기반의 미래 견적 시스템 혁신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부 혁신은 다양한 관점, 다양한 목적, 다양한 수단에 따라서 이제 차별화가 될 수 있지만 결국 5G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서 데이터 또는 정보를 통한 ICBM 이런 접근에서 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부가 결국은 미래에서 선도적인 또는 주도적인 국가 역할을 펼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 운영을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을 둔 정부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 정부의 홍수 속에서 데이터의 역사이라고 해서 오히려 신뢰할 수 없는 정보나 데이터에 의해서 정책 실패를 야기하고 정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감하게 탈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이 정부의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데이터 기반을 통한 이 플랫폼 정부 지향의 방법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제 어떤 직감, 현안 중심의 정책에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정책, 그다음에 데이터를 어떤 하나의 그 정책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 플랫폼 지향적인 그런 데이터 활용, 그다음에 데이터 간의 분절된 그런 접근이 아니라 통합과 연계된 데이터 거버넌스적인 접근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래 예견적 정부 혁신 방안으로서 데이터 기반의 미래 예견 시스템의 혁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시스템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 방안으로서는 이제 종종 전통적 그 미래 예측 또는 미래 예견적 방법들 플러스 새로운 기법들을 과감하게 공직사회 또는 전문가들과 협업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시스템의 그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행위자 그 데이터 기반을 적용하는 다양한 액터들 간의 시스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조직 앞으로 뭐 총리실에
총리실 위주로 총리실에 설치될지 또 각 부처의 총괄 부처로 설치될지는 더 논의해야 되겠지만 이런 전담 조직뿐만 아니라 전문기관, 그다음에 행정기관, 시민 이러한 다양한 이 데이터 기반의 정부 혁신의 거버넌스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접근에서 데이터 기반 미래 예견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관점에서 미래 예견적 국정 정부 혁신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제 연구의 초점은 본 과제의 초점은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결국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와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정책 문제와 해결하기 어려운 이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변하지 않는 미션과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그 글로벌 행정 환경, 꼭 행정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패스트 분석이라는 그 스틱 분석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환경 분석을 통해서 미래의 그 국민들의 행정 수요와 정책 문제의 수요 이런 것들을 항상 진단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기능을 최적화시켜서 이를 담아낼 수 있는 정부 조직을 재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인적 자원의 최적화, 적재적소의 그 데이터 기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인적 자원의 활용, 그다음에 이를 모두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법령, 정보기술 등이 행정자원으로서 이 정부 혁신을 선순환 구조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예견적 시대에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정부 혁신의 방법이고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해 주신 김윤건 선임연구위원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처한 여러 가지 정책적 현안 이슈들이 단편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리고 해결법을 만들면 또 다음 이슈로 전환되기 일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현안 문제의 해소를 넘어서 앞으로 도래할 문제들을 예방하고 국가적인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래 선찰과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융합하자는 박사님의 말씀에 굉장히 저도 연구자로서 새로운 도전이 되는 그런 발제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3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제인데요. 북한 분야별 실태 평가 및 변화 가능성 전망이라는 주제로 통일연구원 이무철 부연구위원분께서 발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통일연구원의 이무철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북한 분야별 실태 평가 및 변화 가능성 전망입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래 혁신 그런 주제와 좀 이 두 개의 주제가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발표하는 부분은 좀 별개의 주제처럼 보이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과제가 경인사 소속 한반도 평화 번영위원회에서 만든 과제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는 그 상대인 북한과의 어떤 관계 설정이라든가 북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과제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발표 순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 내용과 그다음에 그 연구 결과, 연구 성과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과제는 지금 현재 계속 연구가 진행 중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를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 하면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한마디씩 할 수 있는 분야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잘 모르는
분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언론이나 방송에서 보도되는 북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반된 이미지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다들 한마디씩은 하지만 과연 북한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며칠 전에 북한이 또 이제 여러 가지 발사체를 또 쏴댔는데 한편에서는 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은 종북 빨갱이 집단이다. 다른 한편에서 그렇다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종북 빨갱이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 과제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기초적인 북한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연구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의 한반도 평화번영위원 소속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활용해서 유기적인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통일연구원의 주관 아래 12개 소속 연구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6개 기관 중에 통일연구원을 포함해서 13개 기관, 참여율은 이제는 반밖에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소속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북한 실태나 분석 내용들을 종합해서 그 결과를 소속 정 연구기관이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의 그 마련의 기초자료라고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은 한반도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 북한의 전략적 변화의 내용과 의도를 좀 더 분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 각 분야별 실태 평가 및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서론, 정치 군사 분야, 경제 분야, 에너지 인프라 분야, 사회 문화 분야,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 결론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평가 및 변화 가능성 전망,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의 어떤 기본 원칙과 전략을 제시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분야를 나누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나눴느냐? 그 부분은 한반도 평화번영위원회에 4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분야를 좀 나눠본 겁니다. 그래서 정치군사 분야는 저희 통일연구원과 행정연구원에서 담당을 했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소속 기관, 참여하는 소속 기관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야를 나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연구 내용을 간단히 얘기 드리면 정치군사 분야는 다시 정치, 행정, 군사, 외교 4가지 분야로 나눴고요. 경제 분야는 산업, 시장화, 농업, 무역, 투자, 노동 분야로 나눴습니다. 에너지 인프라는 국토개발, 에너지, 정보과학기술, 해운 항만, 그리고 환경 등으로 세분화해서 분석했고요. 사회문화는 교육, 보건의료, 여성, 문화, 관광으로 분화해 분석했습니다. 사실 사회문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제나 에너지 인프라 분야는 어떻게 보면 다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회문화 부분이 그거에 비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참여기관의 어떤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만약 이 연구가 계속 이어진다면 사회문화가 많이 보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실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주된 초점은 현재의 김정은 시대의 어떤 북한의 정책과 현황을 분석하는 건데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전 시기, 다시 말해서 아버지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를 통해서 현재의 정책과 현실 간의 어떤 조금 관계라든가 간극, 괴리, 모순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저희 연구팀에서는 크게 이제 비핵화 진전 연구와 기간 3년, 10년 어떻게 보면 중단기와 장기라는 기간을 나눠서 이 2x2의 형태로 해서 이 조합을 통해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이 기간을 사실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기간을 5년, 10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5년, 10년 혹은 20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는 3년은 지금 현 정부의 임기 내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단기적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목차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단계에 대비해서 남북교류협력 추진의 기본 원칙과 전략을 결론 부분에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우선은 각각 이렇게 내용들은 지금 대단히 지금 방대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각 연구기관이 보유한 그 자료나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방대한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들을 그냥 한두 줄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핵심 부분으로 얘기한다면 우선 이 분야에 대한 실태를 얘기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에 대한 정보의 질과 양이 분야별로 천지차별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운 항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국가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대단한 그 국가 기밀이라는 점에서 이거에 대한 정보가 대단히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운 항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인공위성 사진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북한이 나름대로 공개한, 그러면 공개해도 좋은 자료들 이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2000년도에 찍은 사진과 현재 찍은 사진과를 비교를 하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그 지역에 살았던 탈북자들에게 이것이 뭐였는데 왜 현재는 없어졌느냐, 그리고 이게 예전에 없던 것이 이게 왜 생겼느냐, 알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장님이 코끼리 더듬어 가면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분야별로 정보의 질이나 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분야는 이 연구자가, 그러니까 이 분야를 담당했던 분이 두 가지 이게 단어로 요약을 했는데, 김정일 시대의 정치가 성군 정치, 군을 앞세운 정치라고 했다라면 현재 김정은 시대는 당과 국가기구를 앞세운 성경 정치, 다시 말해서 개발 정치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분야는 이와 연관시켜서 당국가기구의, 그러니까 과거에 김정일 시대에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북한이 어떻게 보면 전쟁 이후, 한국 전쟁 이후에 최대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비상체제로, 국방위원회 체제로 운영이 됐다라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비상체제를 다시 정상화시켜 나가면서 당국가기구를 정상화시키는, 그거에 가장 절정에 이르렀던 것이 2016년도에 제 7차 당대회를 개최했던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행정 분야에서는 당국가기구의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그것이 마무리 단계에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군사 분야는 비핵화 논의와 연계된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 등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군사전력과 정책은 대폭적인 수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외교 분야는 비핵화 협상을 통해 정상국가 이미지 제고와 함께 유화적 외교 전략 추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정치 분야도 정치 군사 분야도 사실 이게 정보라는 것이 대단히 이게 연구자의 어떻게 보면은 유추라는 상상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제 분야는,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초에 경제난 이후에 북한의 산업 구조는 2차 산업 중심의 중진국형의 어떤 산업 구조에서 현재는 1차 산업 위주의 저소득 개발도상국형의 산업 구조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는 점. 반면에 시장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 경제의 핵심은 과연 시장화가 어느 정도 진전됐느냐라는 부분인데, 김정은 시대 개막 이후에서 이제 북한 당국은 이제 이 종전과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더욱이 이제 시장을 공식 제도 내로 편입시킴과 동시에 시장의 성장을 추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매개로 한 경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없이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도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공식 제도 내로 편입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시장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세금 이런 측면도 있겠죠. 예를 들면 시장을 허가하고 그 시장 내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점포를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위 말해서 점포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도 내로 편입시키고 있다는 부분이고, 농업 분야는 농업 개혁을 우리식 경제관리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계획과 시장이라는 두 축을 활용하면서 협동농장의 경영권을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무역 투자 분야는 2000년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던 90년대 초의 수준에 버금가는 정도로 회복을 했지만, 현재 핵 개발로 인한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2017년부터 이 대외 무역도, 왜냐하면 이제 이 북한의 대외 무역의 핵심은 중국과의 무역인데, 이런 부분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위축이 되면서 지금 현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노동 분야는 사실 이 자영업 종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용직 형태의 고용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북한은 공식적으로 하면은 실업자가 존재하지 없는, 실업률이 0이 되는 완전 고용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노동 정책에 입각해서 본다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지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직장에 배치돼서 직장에 나간다 하더라도 일이 없기 때문에 놀게 되고, 또 직장에 나간다 한들 거기서 받는 월급으로는 한 달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해서 돈주라는 신흥 부자 세력이 등장하고, 이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공식 부분을 활용해서 사실상의 기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을 통해서 고용, 다시 말해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공식 제도 내로해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지금 북한 경제 분야, 특히 노동 분야의 실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국토개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수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고 단일법인 경제개발구법에 하에서 적용받도록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런 개방 정책이 핵개발로 인한 대북 제재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에너지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석탄 중심의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에너지 공급의 부족, 그리고 저율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과학기술 분야는 지금 현재 김정은이 가장 역점을 두고 경제와 과학기술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이 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통합돼서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과학 관련 연구기관들도 IT, BT, 에너지 등의 경제 현장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북한에서 발생하는 대량 화물이라는 것은 주로 철도로 운송되고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해운항만이 덜 발전한 측면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 수출입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로 현재는 유치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철도로 운송되고 있지만은 철도도 사정이 대단히 열악하다라는 것을 국토개발 부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평균 시속이 30도 안 나오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이 대부분의 철도가 일제시대에 깔린 것을 보수 개량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낙후된 상황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환경 분야는 이미 알려진 것 바대로 산림 황폐화 문제와 함께 대기 수질과 같은 기초적인 환경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나 수질 오염의 경우는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악화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교육 부분은 2012년부터 기존의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제를 1년 추가해서 전반전 12년제 의무교육제로 개편을 하고
전면적인 무상 교육도 실시를 하려고 하지만 지금 북한의 경제 사정에 의하면은 완전 무상 교육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북한도 남한처럼 이 교육열이 강하기 때문에 대단히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의료원도 사실 사회주의 국가는 무상치료제를 기본 틀로 하고 있지만은 현재 북한도 무상치료제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어떤 약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북한 주민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 의해서 처방을 받고 그거에 관련된 약이나 주사는 시장에서 자기가 자기의 돈으로 사서 주사를 눕게 되면 의사가 놔주거나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남용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와서 한국에서 병원을 이용하면서 약을 이용해서 하는 게 한국 약은 잘 듣지도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북에 있을 때 이제 점점 더 센 약, 감기약 같은 경우에도 빨리 낫는 약, 빨리 다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조제하고 처방받은 약으로는 쉽게 안 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주로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 변화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어떤 권리 의식도 한층 증대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성의 어떤 권리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경제적 능력과 비례해서 여성의 권리도 확대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재밌는 부분에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의 힘이 강해지는 측면이 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에서 여성들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부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사회주의 문명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경제 강국, 군사 강국, 사상 강국 다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문명 강국, 문화적으로도 강국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김정일 시대 들어와서는 이런 문명 강국을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일환으로 문화시설을 확대하고 예를 들면 모란봉악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체육이나 관광시설 건립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평가 및 변화 가능성은 지금 현재 연구 진행 중인데 아까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네 가지 A, B, C, D라는 시나리오를 한번 저희가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틀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평가 및 변화 가능성에서 각 분야별로 평가 및 변화 가능성을 하고 그다음에 종합 평가 및 변화 가능성 전망에서 지금 설명드리는 이 내용의 어떤 기본 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A 시나리오는 3년 내에 비핵화가 진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계적 상호주의적 비핵화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수준과 미국 등 국제사회 대북 제재 해제 수준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개혁 개방이 추진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제재 완화로 산업 전반의 어떤 투자 및 생산이 다소 회복되고 현재 수령 중심의 어떤 당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B 시나리오는 3년 내에 비핵화가 지체되는 경우 어떻게 보면 소극적 비핵화로 현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면 지금 2019년 현재의 상황의 지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가 계속 유지된다면 단기적으로도 북한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이에 따라서 현 김정은 정권은 수령 중심의 당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에 대한 감시와 통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C 시나리오는 10년 내에 비핵화가 진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의 적극적 비핵화 조치로 국제사회가 원하는 선비핵화 조치 시행 그리고 후 대북제재 해제가 합의되어 북한 정권의 적극적인 개혁 개방 그리고 점진적인 체제 전환이 병행되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10년 내 이런 비핵화 진전이 계속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 나간다면 북한의 경제난 이전의 산업 기반과 산업 연관 구조 회복은 물론이고 본격적인 경제 성장, 특히 제조업 중심의 고도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구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의, 다시 말해서 정권이 중심이 돼서 사회 경제적 자유화 조치를 단기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D 시나리오는 10년 안에서도 비핵화가 계속 지체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 대화 이전 상황으로 회귀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2018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북 제재로 인해서 과거 1990년대 초에 경험했던 사실상의 경제 붕괴 상태에 또다시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수령 중심의 당국가 체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딜레마적으로 정치 권력 내부의 갈등이 증폭할 가능성이 존재한 시나리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앞서 각 분야별로 변화 가능성을 전망했던 것을 종합해서 어떻게 잘 유기적으로 그려내는가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저희 연구의 마지막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결론에서는 남북교류 활성화 대비 앞서 얘기했던 중국 대북인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런 저희 연구 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북한 정보 DB 구축 작업을 모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향후 일정은 최종 보고회가 지금 현재 다음 달 3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저희 계약 종료일은 6월 1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달가량 남아있는 기간 동안 지금 현재 얘기 드렸던 변화 가능성 전망에 대한 연구에 집중을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제에 수고해 주신 이무철 부연구위원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그 세 분의 발제를 다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50분까지 진행하기로 했는데 15분간 정도 좀 지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 그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토론자분들께서는 그 단상 위에 마련된 자리로 지금 이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다룬 주제가 저희 협동연구 세션에 굉장히 좀 다양한 스펙트럼의 주제들을 함께 지금 발제 논의한 상황이어서 그거에 적합한 위원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의 좌장이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조항희 원장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나머지 토론자분들은 좌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이신 조항희 원장님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 검은고 홀에서는 경제인문사회 연구에 작년도부터 수행해온 협동연구 과제를 발표하는 그 토론장이 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서는 그 6대 위원회 5개 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토론장에서 A 그룹, B 그룹 나누어 가지고 한 4개, 3개, 7개 정도가 토론이 될 것 같고요. 오전에 기저발제에서 3개 연구단이 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의 위원회와 단이 있는데 그중에 수월성위원회는 발표를 하지 않고 이 전체 토론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회가 1999년에 발족을 했는데 오늘이 2019년이기 때문에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연구회를 만들 때 연구소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연구소 기관들 간의 협업을 강조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협동연구는 한두 개 연구소, 많으면 3개 연구소 정도 모여서 했던 과제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서야 20년이 돼서야 전체 연구에 참여하는 협동연구 과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뜻깊은 2019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가 좀 더 많은 협동연구 과제가 많은 연구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 3분이 해주셨고요. 토론은 4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분은 행정안전부의
배일권 혁신기획과장님이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분은요, 한국행정연구원의 안혁근 부원장님이십니다. 세 번째 토론자분은 기술경영경제학회 이병헌 학회장님이십니다. 네 번째 토론자는 북한대학원의 이우영 교수님이십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발제했던 미래의 과제 중심으로 해서 순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병헌 학회장님께 먼저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술경영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광운대학교 이병헌 교수입니다. 우선 오늘 그 기조 세션하고 그다음에 이번 그 두 번째 세션의 여러 발표들을 보면서 인문사회,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협동 연구를 통해서 연구기관 간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구의 역량이나 또는 그 연구 자원을 이렇게 그 합해서 새로운 연구 분야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학계에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오늘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선은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시도라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아직 그 연구의 어떤 진척도가 아직은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그러니까 어떤 유용한 아웃풋이 나올 정도로 진전되지 않은 연구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직 이제 그 아마 이게 이제 현재 이제 1단계 내지는 1차년도 연구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좀 더 분발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이제 정말 그 의미 있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좀 도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제 첫 번째 이 국가 미래에 대한 그 설계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이거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 설계를 하시겠다라는 접근을 이제 그 최병삼 박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아직도 저는 이제 여기서 좀 불분명하거나 그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미래 비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데이터라는 것이 하는 것들이 좀 여전히 좀 불분명하다라는 생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뭐 요즘 자칫 잘못하면 뭐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잘못하면 데이터 만능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미래 비전을 만드는 과정은 사실은 데이터 자체보다는 그 데이터로부터 함의를 그 데이터가 품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내는 연구자들의 통찰력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특히 그러한 통찰력이 인문사회 연구회 내에 있는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디스플린의 베이스에서 그것들이 좀 서로 물론 이제 워크숍도 하고 하셨는데 그런 과정들이 더 많이 진행이 돼서 통찰력 있는 미래상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제시하신 그러니까 10대 메가 트렌드도 그 자체가 뭐 개별적으로 각각 중요하다라는 게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한 그 결국은 앞으로의 미래 트렌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슈가 될 게 뭔지, 예를 들어서 그게 이 모든 문제가 이 10개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거하고 엮여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인지, 자원 고갈의 문제인지, 자원 고갈이 더 이상의 출생이라든지 이런 사회를 못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핵심적인 문제, 즉 뭐 그게 기회가 됐든 위협이 됐든 그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단순한 나열보다는 좀 입체적인 그 미래의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접근이 지금 보면 각 부처에서 했던 미래 계획들에서 나오는 뭐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을 쭉 인테그레이션해서 그걸 합해서 뭔가 공통되는 내지는 뭐 그걸 가지고서 거기서 뭘 추출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한국의 미래의 모습,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거보다는 우선은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 논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국가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순수 자본주의 사회로 갈 거냐 우리가, 아니면 정말 서구식 사회주의 사회가 될 거냐, 이런 그 경제 시스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물론 이제 그게 또 각 정파마다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하나로 수렴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 연구의 어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한다면 이 연구를 과연 왜 해야 하나, 내지는 과연 얼마나 이걸 한다고 해서 유용할까. 즉 왜냐하면 과거에 그 참여정부 시절에도 보면은 비전 2030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아마 정부 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뭔가를 만든다고도 하는데, 그런 그 미래 비전이 다음 정권을 위해서 또는 다음 정부의 그 이후까지도 지속되기를 바라고 만든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인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현 정부가 현재의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나침판으로서 미래 비전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은 현 정부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어떤 미래 비전을 지금의 철학을 가지고 지금의 코드를 가지고 만들어낸다,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편에서는 속도를 내서 빨리 만들어내셔가지고 현 정부에다가 어떤 정책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 좋지만 그 다음은 너무 욕심이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40분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장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배일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장 배일권입니다. 저는 사실은 뭐 이거 토론 제의 받았을 때 되게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10월까지는 공공데이터 정책 과장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 기반 행정, 그 다음에 미래 예견적 뭐 정부 운영 이론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들 법이라든지 정책들을 추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활동 연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되게 기뻤고, 그래서 여러 다른 일정이 있는데 취소를 하고 왔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뭐 미래에 대한 뭐 고려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인력 계획도 뭐 중기 인력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정부 운영이 사후불 관리 중심으로 현안 대응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미래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고 이해도 부족하고 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저의 요인은 뭐 아까 전에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대통령 5년 단임제죠. 그래서 5년 이상 이후 전망이 아까 전에 뭐 10년, 30년 내다 본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전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좋은 어떤 장밋빛 미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그런 취지는 있지만 이게 어떤 정부 차원에서 실행되고 이런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 정보 공유 정말 안 됩니다. 저도 사실은 경사연에서 미래 예견적 국정 운영에 관심이 있는지는 작년 말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뭐 공공 빅데이터 센터라든지 데이터 기반 행정법을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서로 연계고리 없이 사실은 각각의 개별적인 방향으로 해서 이 정부 기관, 그다음에 정부 기관이랑 국제 연구 기관들 간에도 사실은 정보 공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고요. 뭐 미래 전략 뭐 컨트롤 타워 없는 것들도 뭐 맞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좀 정부 차원에서 저는 이제 정부 측을 대표해서 왔으니까 미래
예견적 정부 운영이라든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뭐 아까 전에 외국 사례들을 뭐 설명을 안 해주셔서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몇 가지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미국에서 증거 기반 정책 수립 기반법이 통과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 목적이 연방 정부에서 객관적인 국가 미래 전략을 수립을 하거나 중요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된 법이 수립이 됐고요. 이게 뭐 그냥 갑자기 된 건 아니고 2016년에 증거 기반 정책 수립 위원회에서 이제 사전 연구를 통해서 그런 과정들이 반영돼서 이런 법들이 제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고, 이 법은 하위 법령으로 공공정부 데이터법이라든지 통계 효율법까지 포괄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 예견적 국정 운영에 기반이 되는 이런 동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제가 공공 빅데이터 센터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싱가포르 사례입니다. 그래서 라스라고 뭐 여러분들 리세스 어세스먼트 호라이즌 스캐닝이라는 관련된 그 국가 위험 관리 시스템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이게 싱가포르 총리실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스 프로그램 오피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오피스에서 하는 주요한 역할들은 초기에는 국가 안전 관련된 미래 분석을 하다가 이제는 확장이 돼서 의료라든지 금융, 식품, 공공 서비스, 뭐 사회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확대가 돼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공공 빅데이터 센터의 기능을 할 때도 이런 미래적인 분석을 주 기능 중에 하나로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공 빅데이터 센터가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범정부 데이터 관리 체계가 국정 과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의 증거 기반 정책 수립 기반법과 뭐 비교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 제가 17년에 저희 이제 정부안으로 수립을 해서 지금 국회에 가 있는데, 미국도 뭐 이 법이 비슷한 시기에 제안됐는데 미국은 벌써 제정이 됐는데 저희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거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법이 내용이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도 마련하고, 그 안에 보시면 각 그 공공기관들, 정부기관 포함해서 큰 공공기관들이 그 데이터 분석 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 센터에서 결국은 뭐 현황 분석도 하겠지만 뭐 미래 예측 관련된 것들도 수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정부 통합 데이터 분석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이게 일명 공공 빅데이터 센터인데 이런 빅데이터 센터가 주로 역할을 하는 것들을 아까 전에 국가적인 주요 정책 결정을 지원을 하거나 미래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이런 업무, 그 다음에 각 산재되어 있는 공공 민간 부문의 빅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들도 마찬가지겠죠. 빅데이터 분석들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연계될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의 허브 기능을 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지금 법이 추진되면 이제 추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관 공공 빅데이터 센터가 수립이 된다 그러면, 설립이 된다 그러면 또 미래 예견적인 국정 관리하는데도 유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아까 전에 그 김인건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전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얘기해 보면 미래 상황실을 부처별로 두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미래 상황실 리더를 CFO로 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조금 다른 게 DT 시대에는 미래 예측도 좀 데이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뭐 다른 조직이 별도로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각 기관의 이 법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 센터가 뭐 만들어진다 그러면 만들어지고, 이 법에 의해서 CDO도 설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 분석 센터 및 이 CDO가 이
미래 분석 기능도 같이 수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뭐 단일 부처 설립 뭐 안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청와대나 뭐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 소속의 뭐 관련된 미래위원회를 두고 공공 빅데이터 센터라든지 국책 연구기관들이 지원하는 형태가 더 바람직한 어떤 조직의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죠. 네. 뭐 여러 가지들 데이터 기반 미래 예견 시스템 혁신 차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인사 혁신 차원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아까 리더십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루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직렬을 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하는 것들도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원장님. 예. 저는 사실 그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좀 당황을 하고 또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원래 이 자리는 그 아마 그 프로그램에도 나와 있는데요. 카이스트의 서영석 교수가 지금 하기로 되어 있는 토론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이 미래 예견적 국정 운영을 위한 정부 혁신이라는 과제 자체가 제가 알기에는 아까 발표 중에서도 나왔는데요. 한 33분의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미래 예견적 국정 관련된 그 학자분들이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토론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이론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도 있었고,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건데 이게 사실은 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그 우수 과제로 우수 연구로 포상을 받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까 하는 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다행인 것은 제가 한 10년 전에 유사한 과제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제가 그 이 과제에 대해서 아까 발표를 들으면서 이해한 내용,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저성장, 뭐 고용 불안, 재난 안전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정부에서 국정 운영 과정에서 정책 대응을 통해서 해소해야 되는 그러한 그 이슈들이고 문제점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대부분은 현안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미래 대응, 이러한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대부분이 사후적인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고, 전체적으로는 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현안 대응에 90% 이상 저는 그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그 정책 형성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슈가 되고 문제점이 됐을 때 정부가 나서서 이거 문제점을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현안 대응의 비중이 좀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미래 예견적 국정 운영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사전적인 대응을 하자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향후에 나타날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그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안도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대응 방식이 그 균형을 좀 이루어서 현안도 어느 정도 해소, 현재 나타난 문제점들도 일정 부분 해소하면서 미래에 나타날 것도 감소시키거나 문제점을 축소시키는 이러한 그 방향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그 미래 대응을 위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었냐?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오늘 발표에서도 나와 있었지만은 초대 정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 정부 조직 내에서는 현재 뭐 기재부와 같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 기관들이 쭉 있어 왔고, 또 하나가
뭐 미래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기획이라는 그 이름으로 해서 청와대나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왜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 성공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은 이제 그 본문 그 오늘 발표에서도 일부 있었지만은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것, 또 하나가 부처 간 칸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러한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부처별로 중앙행정기관의 부처별로 이러한 그 미래 관련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전담 그 조직을 두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실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실에 그 컨트롤 타워를 두는 방안,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거, 뭐 전담 부서, 그러니까 그 지금 사실은 거의 90대 10 정도의 그 현안 대응과 미래 대응에 대한 비중을 약간이라도 좀 높이려면은 그 미래 전담 조직이 작지만 그 지속성을 가지고서는 그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운영 과정에서 가장 그 문제가 될 것으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성과 평가나 성과 영역 평가, 뭐 정부 조직 정부 업무 평가 이런 것을 할 때 보통은 연간 단위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기본적으로는 단기 성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미래 전담 조직이 나타나서 운영을 하고 있을 때 도대체 매년 연간 단위, 보통은 제가 알고 있는 그 컴프레hen시브 플랜 같은 경우는 20년이나 30년 미래를 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 아니면 중기 계획이라 그래도 한 5년 내외에서 7년 정도의 그러한 그 기간을 두고서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거나 한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연간 계획에 대한 평가, 연차 계획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가장 큰 문제, 아까 5년 단임제하고도 맞물려 있는 얘기지만은 그 우리나라는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순환보직제로 인해서 대부분 1년 단위나 길어도 2년 이내에 대부분 다른 부서로 이제 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미래를 그 장기 예측을 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고, 또 하나가 그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이러한 그 미래 예측을 해놓고서도, 제가 10년 전에 했던 게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예측에 대한 업무를 해놓고서도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은 그것이 10년 전에 해놨던 그것이 그 자리에서 멈춰 있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미래 예측은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상황이나 정책 수요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그 매년 그 정책 상황에 대한 변화를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얘기,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얘기는 완전히 틀린 얘기가 돼버리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 아마 그 제일 뒷부분에 오늘 그 본문의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은 그 이 기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데이터 기반한 그 미래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 제가 10년 전에 했을 때의 브레인스토밍, 그러니까 정성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졌는데, 물론 이제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움직였을 때에 숫자가 주는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에는 완전히 정성적인 그러한 미래 예측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 빅데이터, 10년 전에는 빅데이터라는 말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미래 예측을 하면은 어느 정도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알기에는 그 한 번에 끝나는 이러한 과제가 아니고 계속 연이어 가지고 이제 분야별로도 구체적인 그 아마 연구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잘 반영이 돼서 단순하게 정부 주도로 하는 것보다도, 또 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이 하는 것보다도 또 하나가 필요한 게, 민간 기업에서도 굉장히 미래 예측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 3자가 그 거버넌스 형태를 그 구축을 해서 미래 예측을 하면은 좀 더 정확도 높고 또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미래 예견적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우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이우영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연구도 잘 봤습니다. 북한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린 게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북한에 대해서 근데 이건 좌나우나 똑같은데 뭐 보수적인 사람들은 한국 전쟁 이후로 인식이 안 바뀌고 있고 적화 통일이 될 거다라는 거, 적화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 진보적인 사람은 80년대에서 인식이 안 바뀐 것 같아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똑같이 아마추어리즘과 그리고 관습적 사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과거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좀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잘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뭐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아마추어리즘과 관습적 사고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제연구기관 모두가 달라붙어 가지고 북한의 현 분야 실태를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뭐 지금 뭐 철도를 깔고 도로를 뭐 개보수하겠다 그러지만 모여서 회의해 보면 북한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깔려 있으니까 보수나 진보나 다 똑같아요. 북한을 비판하든 뭐 어쨌든 간에 사실은 제대로 된 정책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현실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식의 연구가 계속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 프로젝트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계속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는 많지만 갖고 있는 좀 부족하고 좀 아쉬운 점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까 싶은데 물론 같이 협동연구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기관별로 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같이 모여서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 맞는데 결국은 분야별로 찢어가지고 맡겨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율을 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조율 상태가 어느 정도 조율하면 그냥 항목 맞추고 큰 프레임 정도만 맞추는 것인데 거기서 조금 아쉽다는 건 뭐냐면 사실 분야별 것들이 서로 상호 영향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분야와 사회적 분야와 경제적 분야의 개별적 분야 연구들이 또 서로 조응하면서 전체 틀에 뭐 예컨대 철도만 봤더니 뭐 사회적인 거 봤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 조각만 돼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공동 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건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면에서 그 유기적으로 짜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연구에서 가장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독립적으로 가는 거 그렇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면 개별 연구에서 그냥 북한 연구 따로 하는 거 뭐가 차이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있고 그건 이제 앞으로 좀 더 얘기를 지속되면서 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습적 사고와 아마추어리즘에서 좀 벗어나기는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컨대 북한의 변화 전망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컨대 북한 변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3년으로 자를 수 있고 5년으로 자를 수 있고 뭐 조건을 따질 수가 있는데 항상 이 조건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대외 관계입니다. 근데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제재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서 정치 체제가 중요한 것이니까 또 김정은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북한 체제 전체의 변화 과정 속에서 보면 대외 관계, 지금 제재로 상징되고 있는 북미 관계라든지 비핵화라는 거 굉장히 메인 팩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오고 있는 이 연구에서 굉장히 메인 아이템이라는 것은 시장화되면서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것은 북한 사회의 내부 구조적 변화의 동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 변화를 얘기할 때는 그 얘기 해놓고 앞으로 변화 전망할 때는 북한 체제 내부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얘기들은 다 없어지고 그냥 정권적 차원, 뭐 대미 관계, 제재만 남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북한에 대한 관습적 사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북한이 되고 있는 상황, 굉장히 다이나믹 변화가 많은 것들이 근데 제재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그럼 시장화가 된 게 제재 때문에 됐나? 뭐 김정은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제재 때문에 이렇게 만든가? 저는 이것도 굉장히 단편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의 부분별 변화 과정을 보는 거와 앞으로의 변화 과정은 지금 유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겠는가? 거기서도 역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관습적 사고가 반복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토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한 2, 3분 남았는데요. 플로어에서 한두 분 바꿔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지금 그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보고서의 유용성을 좀 높여달라. 그다음에 그 연구 참여자들의 유기적 연계성을 좀 높여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제가 중간 단계에 있고 어떤 과제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보고서를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협동연구 세션 A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40분인데요. 1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다가 다음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